저는 이제 코칭의 과정에서 해임 통보를 받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임원들도 코칭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명함을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아? 그게 무너지고 나면 진짜 남는 민낯은 자기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란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야? 이제 이게 남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내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막 눈물이 고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런데 정작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차분히 묻는 시간이 없어요.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의 속도를 회사든 어디에든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텅 비어버린 내 마음속 신호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무려 50만 독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15년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코칭 심리 전문가 신작 김윤나의 마음 그릇과 함께 찾아오신 김윤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이 좀 건강하고 단단해지면 대화나 말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코칭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김윤나 작가님과의 대저택 초대석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익숙히 보아오셨던 지금 이 세트 지난 한 2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세트에서의 마지막 촬영이 됩니다. 저에게는 그냥 혼자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그럼요. 많이 저한테 작가님 이렇게 오신 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이어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공과 에너지와 진짜 그 열정이 들어있어요. 역시 여러분 지금 딱 저 지금 바로 느꼈는데 역시 커뮤니케이션 소통 전문가셔서 작가님 이게 잠깐만 대화를 나눠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렇게 신작으로 김윤나의 마음 그릇 말그릇 이후에 이제 마음 그릇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유니크한 책 혹은 질문형 루틴북으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캘린더처럼 앞에 놓고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 뭐 필사도 많고 뭐 하긴 하지만 필사는 결국 이제 수동적인 적혀져 있는 문장을 나한테 이렇게 새기는 내 스스로 생각해보는 뭔가 수동적인 형태라면 이 질문은 이제 나한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나의 질문 출간을 이런 형태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를 먼저 일단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아까 책 소개를 질문 루틴북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질문인데 이제 저는 이제 말그릇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아이덴티티는 코치거든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그 변화를 같이 함께하는 일이 이제 코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좋은 질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저희 아이덴티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전작에도 보면 이게 이제 10번째 책이에요, 딱.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9권의 책에도 제 책은 유난히 좀 질문이 많아요. 질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좀 주도적인 독서, 좀 적극적인 독서를 좀 권장하고 싶었는데 이제 10번째는 대놓고 질문만 좀 해보고 싶다. 네, 저희 아이덴티티를 본격적으로 펼치고 싶은 마음에 10번째 책으로 이제 질문책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루틴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21일이면 변한다, 66일이면 변한다, 다 다르지만은 결국 질문이 습관이 되려면 조금 장기간의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좀 곁에 두는 책, 그런 욕심에 개인적 욕심이기도 하고요. 좀 책을 좀 더 주도적으로 내 식으로 읽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기도 하죠. 이 질문만 딱 있으면 그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조차 뭐 저도 그러합니다만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거의 평생 아마 질문 하나도 스스로에게 안 던지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냥 가서 약간 너 죽고 나 죽자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약간 이런 거 나는 왜 이렇게 뭐 이것도 못하지 막 약간 이런 질문 아닌 질문 같은 것만 하다 그냥 끝나거나 이러고 네. 말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형식 같지만 결국은 이제 비난, 탓하기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지난 15년 동안 정말 상담, 코칭 진짜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나 불행했던 분 또는 반대로 그냥 그런 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왠지 모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많이 강의도 가고 코칭도 네, 해요. 맞아요. 이제 임원이나 CEO 분들도 많이 뵙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 그분들은 또 굉장히 그분들만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가까운 나의 커리어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코칭의 과정에서 뭘 이제 겪게 되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많이 비유를 할 때 그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는 자기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책도 이제 자기감을 쌓는 책이란 말이죠. 자기감이 단단히 있어야 돼요. 나란 사람이 뭐냐. 그 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 쌓여야 되거든요. 자기감 위에 자존감. 네,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느끼는지.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져야 자신감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존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제가 만나는 이제 임원이나 이제 CEO 분들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평가가 좋고 또 누리는 것이 많고 자존심도 높고 자신감도 많고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무너지는 타이밍이 한 번씩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하셨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해임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어디 CEO야 하셨지만 이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름을 볼 수 없는 사장실에 가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갑자기 그런 통보들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저는 이제 코칭의 과정에서 해임 통보를 받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임원들도 코칭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다 무너지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명함을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아? 그게 무너지고 나면 진짜 남는 민낯은 자기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야? 이제 이게 남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짜여져 있는 외부의 성공, 보여주는 인정만 쫓는 삶을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민낯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코치님.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어디 가서 이제 밥 먹자 친구들이 하면 내가 무슨 메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이프하고 이제 여행을 가보자. 그럼 내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눈물이 고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임원분들은 그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을 네, 모든 걸 걸죠. 회사 안에서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모든 걸 걸려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걸 찾으러 와야 돼요. 근데 그게 해임 통보 때문에 그거 찾으러 오는 경우들도 있고 건강이 무너져서 그럼 내 삶은 뭐야?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아주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다음에 잠깐만 내 삶은 뭐였지?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보통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성공을 이뤘을 때 이제 나를 찾으러 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나이를 먹었을 때 삶이 만족감을 느끼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곧 나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감이 없다는 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아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마치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것만 내가 쫓은 것처럼 인생을 왜곡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쫓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냐 원하는 것이냐 나다운 것이냐 우리가 자존감을 쫓느라 자기감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죠. 네.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평가되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관련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밑에
자기감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쌓여있지가 않으니까 자기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그냥 푹 무너지는, 밑에 받쳐줄 게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자존감은 너를 뛰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해주는 개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감에 대해서는 탄탄한 공사를 우리가 해보지 않고 바로 이제 인정과 성취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그런 사연 주셨거든요.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평생을 그 본인의 그 명함, 직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소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살아오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할 게 없어서 뭐 친구가 뭐 파크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해서 파크 골프를 치러 가고, 원예 같은 거 이런 거 수업 뭐 들으러 가자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파크 골프를 치려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60대의 삶은 파크 골프를 치면서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원예도 좋긴 좋은데 나는 이걸 하려고 평생 이렇게 달려온 게 아닌데, 뭐 문득 그런 퀘스천 마크가 탁 떴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도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60년 살아도 나를 몰라? 이렇다는 일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근데 반가운 거는 그건 같아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내가 예를 들어 뭐 50대 초반에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 한번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는가, 그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 원예도 가보시고 네, 그렇죠. 골프도 가보시고 그렇죠. 나 혼자 바둑도 더 봐서, 그러면 이제 마음은 늘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건 거 같아. 이거 왠지 좋아. 이거 아니야. 나 시간 너무 아까워. 그 신호를 쫓아서 그때부터 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스스로 언제쯤 이걸 찾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찾아가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는 거는 끊임없이 나라고 정답을 찾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롭게 이건 또 나야? 새로운 풀이가 생기는 거라, 저는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난 누구지?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들의 좋은 명서를 읽어도 그들도 흔들리고 고민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20대 때 30대 때는 내가 알아서 자기감이 필요해. 난 누구지? 이러긴 참 쉽지 않고요. 이게 감사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한테 불안을 주고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줄 때 결국 사람은 다시 그 지점을 찾게 돼 있거든요. 제 인생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었겠죠. 연애에 실패했다거나, 결혼하려던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가 아팠다거나, 그런 시기마다 그런 질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었을까. 네. 작가님의 신작 김윤나의 마음그릇은 답을 찾기보다는 일단 질문 앞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질문 앞에 머무는 연습, 질문을 하는 연습. 일단 답을 찾는 것보다 일단 질문을 하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고 못 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이유를 그동안 상담을 정말 막 수많은 케이스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가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를 꼽자면 두 번째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네.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수학자이기도 한 철학자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혼자 가만히 방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방을 뛰쳐나간다라고 말한 그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다 보면 나에게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행복한 것도 찾게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없나? 남들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라는 그것과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거 너무 좀 이제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무거운 질문들은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거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지루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 내가 갈등이 있었어요. 뭐 직장이나 친구에서. 그럼 이제 제 코칭에서 그런 질문 드리거든요. 그 갈등에서 발견하게 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예를 들어 코칭해 드려요. 그럼 되게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렵고 지루해요? 힘들어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골똘히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외부의 자극이 없고 도파민이 안 나는 일이라서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정은 몸 상태를 반영하고 감정과 생각은 짝꿍이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동이 이제 말 나가는 것도 이제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역순으로 체크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말 같은 게 좀 더 평소보다 약간 날카롭다. 그러면 역순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오늘 내가 지금 나는 잘 모르는데 내 몸의 컨디션이 뭐가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갑자기 이제 증상으로 확 발현돼서 병원 가보면 잠복기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저는 모르지만 약간 그런 경험이 좀 많거든요.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될 수 있지만 대화할 때요 우리가 늘 어떻게 잘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는데요.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려고만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말이 나갈 때 반사로 지금 내가 이러네 자꾸 나를 비춰보는 거 그리고 상대도 자꾸 비춰보는 거 그럼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건 그릇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릇이 작으면 내 하나 하기도 바쁘거든요. 빨리 이걸 말해야 돼. 빨리 이걸 설득해야 돼. 바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내가 이렇구나 혹시 이런가 이렇다는 거는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의 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촬영 기준으로 2026년 새해 1월입니다. 1월인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말, 대화가 이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엔 뭐였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변화도 되고 뭐 그럴 텐데 요즘 가장 목말라하는 말은 어떤 걸까요? 요즘 사람들.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그게 이제 30명이든 3,000명이든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내 주변 누구로부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냐? 오늘은 마음이 어때? 그럴 땐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럴 땐 기분이 좀 어땠어? 넌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이 질문 중에 한 개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도 좋고 뭐 회사 동료도 좋고 받아본 사람 손으로 보세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 100명 모임에 한 명 들까 말까. 오히려 그런 질문을 요새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대화 중에 하나 질문하는 능력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요즘 파이팅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위로할 때 힘내. 파이팅! 그거 진짜 별로거든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네, 코칭할 때 듣기 싫은 말 이렇게 여쭤보면은 나한테 힘내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넌 할 수 있다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고 그 자체도 버거운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냥 바닥까지 꺼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상황이 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사실 나는 이랬는데라고 하는 그게 변명이어도 좋고요. 하소연해도 좋아요. 아니면 결이나 의지도 좋은데요. 그거를 좀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려면 왜 우리도 상대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물어봐주지 않은데 사실은 내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대화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의 좋은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어땠어?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마음이었어? 어떤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요거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런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 본인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의 깊이, 감도, 시선, 높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냥 딱 한꺼풀만 딱 봤을 때 그 수준. 거기서 한 번 더 보고 하면은 조금 더 본질적인 나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좋다, 보통이다, 뭐 그냥 그렇다 그 정도의 대답밖에 안 돌아와서 사실 저도 매번 물어볼 때마다 약간 허탈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해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는 되게 럭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yes, no로만 인생을 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또 일부는 집에 가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그런 질문할 때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이런 거 있죠. 그때는 좀 당황스럽고 나도 뭔가 이렇게 멋있게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는 나를 발견할 때 답하는 분도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일부는 곱씹을 수 있다. 그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글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본인 얘기로 안 가시고요. 일반론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은 불편하다는 거구나. 빨리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좀 더 대화가 진행되면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렇게 또 한번 툭 찔러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난이도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그거를 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난이도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면서 여러 번 시도하는 거죠. 네.